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며 생선을 파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단골 손님들은 저를 보며 한 곳에서 장사하는 게 낫지 않아? 우리 상가로 와. 하며 저를 안쓰러워하시고 걱정해 주시곤 하는데요. 어딜 가나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는 단골분들 덕분에 각지에서 사랑받으며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한 곳에 정착하기가 곤란할 정도네요. 제가 썰맘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요. 이렇게 돌아다니며 장사하다 겪었던 일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해요. 그동안은 하루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 힘들기도 했지만 이젠 좀 편안해졌거든요. 저는 저희 아빠를 모시고 다니며 생선을 팔았습니다. 아빠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고 저는 그런 아빠를 모셔야 하는 유일한 보호자니까요. 사실 저희 아빠는 치매 환자세요. 거동하는 건 괜찮으시지만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는 건 다소 무리가 있는 정도입니다. 아이처럼 호기심도 많고 뭘 하거나 어딜 가다가도 목적을 잃어버리기 일쑤지만 그래도 저를 알아보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치매가 오셨지만 빠르게 치료를 하고 관리한 덕에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메모하는 것, 전화하는 것, 심지어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줄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죠. 아빠는 젊었을 때부터 사진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렸는데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건가 봐요. 저는 아빠의 그런 취미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빠가 치매 환자니까 물건을 잘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전화만 되는 핸드폰을 사드리면 되지 그렇게까지 좋은 핸드폰을 사드릴 필요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아빠에게 해드리는 가장 큰 기쁨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빠는 어릴 때 동네 사진관에 걸려있는 사진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고 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대요. 그때 그 사진관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나이가 많고 백발인 할아버지였다는데요. 특별히 말을 주고받진 않았지만 아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사진관 안을 들여다보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할아버지인 사장님은 아빠가 더 다양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사진을 바꿔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사진관 사장님이 아빠에게 말도 걸어주셨대요. 학생, 사진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보는 게 재밌어요. 사진 찍을 줄은 아니? 아니요,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 그럼 찍어볼래? 네, 이리 들어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사진관 사장님은 아빠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셨고 조명기기 다루는 법부터 사진 현상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대요. 아빠는 고마운 마음에 사진관 사장님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고 매일 사진관에 가 쓸고 닦고 깨끗이 청소했다네요. 아빠 집은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굶거나 대충 때울 때가 일쑤였는데 사진관에서 그렇게 청소를 하면 사진관 사장님이 밥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면서 손주처럼 챙겨주셔서 행복했다네요. 사진관 사장님은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빠를 챙겨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대요. 왜냐면 대학교에서 사진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등록금이 없으니 대학은 꿈도 못 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대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남들처럼 똑같이 회사를 다니려고 했대요. 그런데 회사 생활이 영 적성에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잔심부름을 하더라도 사진관 잔심부름은 재밌었는데 회사에서 하는 잔심부름은 괴로웠대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멍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더라고요. 결국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때려쳤고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네요. 아빠라도 벌어와야 생활이 나아지는데 아빠가 회사를 때려치면 집이 또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에게 꾸중했대요.
그깟 돈도 안 되는 사진 같은 거 하려거든? 꿈도 꾸지 마라. 아빠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딱히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답니다.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빠는 부모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리고 사진관 사장님의 눈에도 띄지 않게 사진관 지위를 기웃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관 사장님은 아빠가 사진관 앞에서 서성이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회사를 다니다가 나온 것도 알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관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자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안녕하세요. 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허허, 야단치는 건 아닐세. 군대 다녀왔는데도 사진이 좋던가? 네, 군대에서도 내내 이 카메라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장비를 만져도 이 카메라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때려쳤죠. 동네가 하도 작으니까 소문 다 들으셨죠? 그래, 들었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네, 내가 회사에서보다 많이는 못 주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일해보겠나?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내가 못하러 빈말을 하겠나? 왜? 싫어. 싫긴요. 그럴 리가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사장님. 그렇게 사진반 사장님은 아빠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셨대요. 아빠는 뛸 듯이 기뻤다죠. 사진관에 손님이 많진 않았어도 사진관 사장님은 아빠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셨고 언제나 따스히 대해주셨다고 했어요. 사진관에서 돈을 벌어오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차마 아빠에게 사진관에 다니지 말라고는 하지 못하셨다는군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월급을 벌어오니 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돈도 안 된다는 말은 그 다음부터 하지 않으셨대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했고 아빠도 일이 즐거우니 정말 열심히 했다더라고요. 평생을 사진관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사진관 할아버지는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더군요. 요즘은 일할 만해? 네, 사장님이 항상 잘 챙겨주시니까 저야 언제나 좋죠. 내가 없어도 할 수 있을 정도지? 네, 그럼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왜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니. 이제 자네가 여기 한번 운영해 볼래? 네, 제가요.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손이 떨려서 이젠 못 찍겠어. 점점 좋은 사진을 찍을 자신이 없네. 하지만 자네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가게 자네가 운영해봐. 근데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돈이 없어요. 사장님께 장비값이랑 권리금이랑 드려야 할 게 많은데 저는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는걸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네, 알어. 자네한테 당장 돈 달라고 안 하네. 여유가 되면 그때 갚으면 되지. 나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긴 싫어서 그래. 내 평생을 일궈온 곳인데. 어때? 자네가 해볼 수 있지? 아빠는 그 순간이 그렇게 꿈만 같았대요. 그렇게 아빠는 얼떨결에 사진관 사장님의 뒤를 이어 사진관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많은 걸 얻었으니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거는 즉시 사진관 사장님께 부지런히 갚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사진관에서 열정을 불태웠고 청춘을 바쳐 일했습니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저희 엄마와도 사진관에 찾은 손님과 사장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신이 찍은 사진 필름을 아빠가 운영하는 사진관에 맡겼으니까요. 사진관 사장님인 아빠는 사진을 현상하면서 엄마가 찍은 사진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대요. 풍경은 엄청 예쁜 곳에서 찍었는데 아쉬운 사진들이 많았다더군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참고하면 좋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
이런 사진은요, 여기서 찍는 것보다 이쪽에서 찍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찍어야 잘리지 않고 구도가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요? 사장님이 알려주시기 전엔 미처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빠는 엄마에게 사심을 받고 알려주었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주니 엄마는 항상 사진 연상을 아빠의 사진관에 맡겼고 아빠에게 사진에 관한 조언을 얻고 싶어 하셨다는군요. 그 후로 엄마의 사진 실력은 부쩍 좋아졌고 사진 찍는 취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빠에게 물었대요. 사장님은 사진 찍으러 안 가요? 저도 뭐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가긴 가죠. 멀리는 못 가도요. 근데 왜요? 제가 예쁜 것 많이 하는데 사장님도 저랑 같이 가서 사진 찍으실래요? 사진관을 비워본 적이 없었는데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가자는 말에 처음으로 사진관 문을 닫고 나갔대요. 여러 사람이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볍게 입고 나갔는데 곱게 차려입은 엄마밖에 없었다더라고요.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아빠는 너무 민망하고 머쓱해서 말도 못했대요. 근데 엄마는 그런 아빠가 순수해 보이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함께 사진 찍자는 엄마의 말에 아빠는 흔쾌히 허락했고 그렇게 엄마 아빠의 연애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둘은 성격도 비슷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인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저를 낳으셨죠. 엄마와 아빠는 모델 삼아 저를 찍으셨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 사진이 엄청 많아요. 아기 사진을 누가 잘 찍나 대결하는 것처럼 말이죠. 집안 전체를 사진으로 가득 채워줘 모자랄 만큼 저희 부모님은 매 순간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아빠가 운영하는 사진관 곳곳에도 우리의 가족 사진이 많이 걸려 있죠. 많은 사진 덕분에 수업을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이제는 꺼내볼 추억밖엔 남아있지 않지만 이마저도 없었다면 정말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9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사진에 담긴 순간만큼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랑 단둘이 살게 되었네요. 정말 착하고 자상했던 아빠인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빠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빠는 사진관을 운영하셨습니다. 한동안은요. 하지만 사진관을 운영하시면서 아버지는 더 힘들어하셨어요. 사진관은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요. 세 식구가 카메라 앞에 앉아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 모습이 마치 아빠와 엄마와 제 모습인 것 같아서 한없이 눈물이 났다네요. 카메라 앞에서의 어색한 미소도 부자연스러운 포즈들도 쑥스럽고 재밌기도 한 그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면서도 이제는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이었지만 더 이상은 가족사진을 찍기가 힘들어 증명사진 전문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증명사진은 그렇게 자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차 수입이 줄어들었던 거죠. 더 이상 사진관을 운영하는 것이 손해일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아빠는 하는 수 없이 폐업을 했어요. 그 공간을 정리하면서도 아빠와 저는 참 많이 울었네요.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엄마와 또 한 번 이별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아빠와 다투기도 했었죠. 정리하지 말자고 떼를 쓰기도 하고 화를 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진관을 정리하고 나니까 아빠도 힘들어했고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라셨어요. 저 역시도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이니까 학교에 다녀야 하지만 그래도 아빠를 위해 뭔가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 몰래 학교에 일찍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문 배달을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된 아빠는 충격을 받으셨죠.
너 돈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아빠가 많이 못 벌어다 줘서? 아니야, 아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빠를 돕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아빠 편하라고. 네가 이러면 아빠가 편할 것 같아? 네가 편하게 살아야 아빠 마음이 편한 거야. 네가 이러면 아빠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불편해. 알았어, 아빠. 나 그럼 이제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신문 배달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빠는 제게 부족함 없이 해주겠다면서 더 바쁘게 일하셨어요. 남들 다니는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할 만큼 해보라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 덕분에 성적에 손을 놓거나 하진 않았어요. 힘들어도 묵묵하게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티는 안 나지만 조금씩 성적은 올랐고 아빠는 뿌듯해 하셨죠. 아빠는 돈 버느라 저는 공부하느라 우리는 얼굴 볼 새도 없었네요. 아빠, 우리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저녁 먹어요. 응? 알았어, 아들. 그러자. 이렇게 약속을 해야 할 정도였죠. 아빠가 바쁘다 보니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 아빠에게 다시 사진관을 선물해줘야겠다 하고 말이에요. 아빠가 사진관에 있으면 제가 학교 끝나고 사진관으로 가면 되니까 지금처럼 서로 시간 맞춰 얼굴 볼 필요도 없고 언제든 아빠를 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관은 아빠가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공부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오기 일쑤였고 처음으로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정말 뜰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네. 정말 멋지다. 아빠. 내가 더 멋진 모습 보여줄게. 그래, 그래. 아빠도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아들도 힘내. 그렇게 아빠는 아빠대로, 저는 저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입학했고 첫 해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빠는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죠. 친한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그런 아빠를 시샘했는지 아빠에게 한 친구분이 달콤한 제안을 했더라고요. 아빠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거하게 한 잔 즐기신 날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저는 아빠 친구들에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방에서 아빠와 친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이 사업이 요즘 뜨는 건데 여기다 투자하면 대박 친다고 하잖아. 그런 말을 들었는데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넣어봤지. 5천만 원을 말이야. 근데 그게 눈 깜짝할 새 1억이 되더라니까. 그래? 그래. 그게 그렇게 풀어낼 줄 알았다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넣는 건데. 난 지금 대출이 안 되잖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네도 한번 해볼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저런 무모한 말을 들으면서 혹해서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평소에도 유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도 투덜거리거나 불평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다 주어진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름의 행운이 따른다고 제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빠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그 친구에게 홀랑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너무나도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아들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어떡하냐 진짜. 왜요? 아빠 무슨 일인데요? 내가 돈을 날렸어. 우리 전 재산이었는데. 아빠는 돈을 잃은 후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이 빠지셨고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아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아빠가 믿었던 만큼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 친구라는 사람은 모르쇠로 읽어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딴 친구도 친구라고 믿었던 아빠가 참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요. 그 아저씨는 떵떵거리며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고꾸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빠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충격을 받아 음식도 먹지 못했으니 영양 섭취도 잘 안 되고 몸 상태가 엉망인 것 같았거든요. 입원이 안 되면 어쩌려나 걱정되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아빠는 돈도 없는데 입원까지 한다고 하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건강 앞에서 돈이 뭐가 문제겠어요. 아빠, 일단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요. 네? 아냐. 아빠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자. 아니에요. 충분히 쉬고 빨리 나으셔야죠. 아빠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부터 낼 등록금도 없었고 아빠의 병원비도 문제였으니까요. 생각 같아서는 고기잡이매라도 타러 가서 많은 돈을 벌어오고 싶었는데 아빠를 혼자 두고 어디 갈 수도 없으니 정말 미친 노릇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정말 닥치는 대로 일었습니다. 공장에서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았습니다. 대기업의 판매직 아르바이트였는데 일정 개수 이상의 물건을 팔면 제 수익으로 얼마씩을 더 주더라고요. 인센티브 같은 건 말이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도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고 열심히 설명도 해주었죠. 하지만 물건은 필요한 사람만 사지 그렇게 충동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을 파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먹는 건 언제나 매일 몇 끼를 챙겨 먹어야 하다 보니 불필요한 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의 수산물 코너로 가게 되었어요. 생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제가 더 많이 알아보았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귀찮을 정도로 질문도 많이 했고 저만의 레시피를 알려주는 등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면서 적극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를 보고 생선을 사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는 시간에는 손님들이 드물게 온다는 매니저의 말도 들었죠. 정말 뿌듯했습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선식품은 당일에 팔아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남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던 게 보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학업 대신 돈을 선택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긴 했지만 제가 번 돈을 등록금으로 내고 나면 또다시 원점이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이 돈을 계속 번다면 저희 집에 보탬이 되잖아요. 그렇기에 학업 대신 일을 택하는 건 제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판매를 잘하니까 꼭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가게를 차릴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판매하는 게 더 재밌었습니다. 물건을 보는 눈도 생겼고 절 믿고 사주시는 손님들도 많이 생겼죠. 이렇게 저는 다행스럽게도 승승장구했지만 저희 아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크게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인지 건강이 계속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멍해 있고 의욕도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기운을 차려보고자 밖에 나가곤 했는데 나가서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아빠가 낯선 동네에 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나간다고 해놓고 한참을 돌아오지 않으니 제가 찾으러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파출소에 연락하게 되더라니까요. 금방 삭제되니 다행이긴 한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치매라고.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빠를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드디어 실천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저는 빠르게 가게를 차렸습니다. 움직이는 가게를 말이죠.
중고로 트럭을 한 대 장만해서 거기서 생선을 팔았어요. 아빠를 옆자리에 태우고 저를 보고 와주었던 손님들이 있는 동네로 직접 찾아가 생선을 판매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니, 우리 총각이 여기까지 와주니 편하고 좋네. 근데 밖에서 장사하면 춥지 않어? 괜찮어? 아,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저는 손님들께 제 이야기를 해드렸고 손님들은 안쓰러운 마음에 저를 더 챙겨주곤 하셨습니다. 총각, 착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 잘 될 거야. 내가 응원할게. 손님들은 제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고 여러 동네에서 다 저를 반겨주시며 맞이해 주신 덕분에 저도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제가 일하는데 짐이 되는 것 같아 불편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아빠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도와줘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빠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봉투 같은 걸 챙겨주시기도 하셨고 몸이 괜찮으신 날엔 저의 짐을 함께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꾸준히 병원에 가야 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으니 이마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갈수록 어린애가 되어갔습니다. 가끔은 정말 아이처럼 신기한 곳에 집중하기도 하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쪽으로 가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용히 사라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잘 안 고쳐지나 보더라고요. 집중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웠죠. 바로 좋은 핸드폰을 사주자 이거였습니다. 아빠, 이걸로 줌을 당겨서 사진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자리에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세요. 알겠어. 이제 어디 안 갈게. 물론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어도 어디 안 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덜하긴 했습니다. 머리로는 기억 못해도 몸으로는 기억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사진은 아주 수준급이었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아빠는 이렇게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날은 찍은 사진을 제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주곤 해요. 그럼 또 재밌고 좋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동안 주변에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많은 일들을 아빠는 놓치지 않고 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일을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물건을 싣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길어야 2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아빠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아빠를 보았을 땐 차 안에서 열심히 사진만 찍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아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니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쫓아갔는지도 알 수 없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엔 대형 쇼핑몰도 있어서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빠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으니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검정 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입었고요. 치매에 걸린 60대 노인입니다. 아이처럼 단순하고 말도 약간 어눌하고요. 이렇게 아빠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잠시 후 어떤 노인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제발 아빠이기를, 그리고 아빠가 무사하기만을 바랬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다행스럽게도 아빠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빠, 말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나 지금 바빠. 이거 붙여줘야 돼. 이게 뭔데? 데일밴드. 아까 아저씨가 넘어지면서 피났어. 데일밴드 붙어주러 가야 돼. 어서 가자.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아빠가 가끔 이렇게 고집을 피울 때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 최대한 천천히 상황을 말해달라고, 그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찍었던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 아줌마 사진 찍었어. 아빠, 이 아줌마가 누군데?
몰라. 근데 여기 지금 이 아저씨가 이 아줌마를 만났어. 그리고 아줌마는 막 걱정하면서 울었어. 오, 아빠, 천천히 말해봐. 그리고 아저씨는 쇼핑백을 받자마자 오토바이를 탔어. 근데 길을 건너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어. 그래서 아저씨 무릎에서 피 났어. 너무 걱정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 밴드 무릎에 붙여주려고 가져왔어. 아빠가 찍은 사진을 보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왠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다친 사람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진 속 남자는 넘어진 후 쇼핑몰로 들어갔고 고가남의 쇼핑백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행동이나 표정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죠. 기분이 살짝 쎄하다고 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아빠가 말하는 대로 아빠를 모시고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빠를 진정시켜야 하니까요. 아빠 봐봐, 없잖아. 그 사람은 갔어요. 괜찮을 거야. 오, 아닌데.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보관함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오, 그거 아까 그 남자 건데 누가 훔쳐간다. 아빠가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보관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와 보관함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너무나도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아빠. 아빠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보관함은 번호가 다 달라서 저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이랑 다른 번호일지도 몰라. 아니야. 16번 맞잖아. 아까 그 사람이 16번에 넣었어. 지금 저 남자 열쇠도 없어.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가려는 거야. 그럼 나빠.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정말 보관함 열쇠도 없이 뾰족한 성복 같은 것으로 보관함 열쇠 구멍을 쑤시고 있었더라고요.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자 사람들은 보관함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시선이 느껴졌는지 하던 것을 멈추고 눈치 보더군요. 쇼핑몰이 소란스러워지자 누가 신고를 했는지 곧이어 관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 손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열쇠가 없으시면 제가 경찰을 통해서 열어드려도 될까요?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면서 머리를 극적이더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아빠는 소리쳤죠. 오, 저 사람 간다. 저 사람 도둑이에요. 잡아줘요. 관리자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저희 부자에게 다가와서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줄 것을 부탁하더라고요. 저와 아빠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괜히 아빠가 사고를 쳐서 일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봐도 수상해 보인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쇼핑몰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더니 저희 아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까 여기에 물건을 넣은 사람이랑 가져가려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열쇠도 없이 열려고 했었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쇼핑백 맞아요? 쇼핑백도 혹시 보셨어요? 네, 쇼핑백 파란색. 아빠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들은 유심히 보더니 무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쇼핑몰 관계자에게 마스터키로 보관함에 있는 물건을 열라고 했습니다. 보관함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정말 아빠의 사진 속에 찍힌 파란색 쇼핑백이 있었죠. 그리고 쇼핑백 안을 확인한 경찰은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손으로 쇼핑백 안에 물건을 뒤적거려 보였는데 바로 쇼핑백 안에는 거액의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다 수근거렸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일은 일단 저희 쪽에서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귀가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급하게 가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듣지 못한 채 돌아가려니까 답답하고 허탈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빠도 시무룩한 표정으로 쇼핑몰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아빠한테 신신당부했죠. 아빠, 이제 집에 가자. 다음부턴 남 일에 껴들지 말고 혹시라도 어디 가려거든 꼭 나한테 말하고 가야 돼. 알았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은 잊은 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 경찰이라더군요.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며 경찰서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아빠를 모셔 경찰서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그때 그 쇼핑몰에서 보았던 경찰분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죠. 그 경찰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덕분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조직이요? 저는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감사 인사뿐만 아니라 표창장과 포상금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빠가 보이스피싱 현장을 사진 찍어놔서 그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그날 아빠는 붐비는 쇼핑몰 앞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초조하게 서 있는 이상한 아줌마를 한 명 발견했던 겁니다. 차 안에서 사진을 찍던 저희 아빠의 카메라 속에 그분의 초조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 그 가방을 건네받아 급하게 자리를 뜨는 남자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아빠는 그 남자가 급하게 어디론가 가려다 넘어졌다며 반창고 타령을 했던 겁니다. 아빠 덕분에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한 것 같다고도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인생을 구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아빠의 선한 마음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런 아빠의 아들이라는 괜한 자부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날의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온 기쁜 소식은 이게 다가 아니었네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을까 받지 말까 고민하다 받았는데 어떤 아주머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누군가 싶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을 뻔한 그 돈의 주인인 아주머니시더라고요. 저와 아빠를 만나고 싶다시면서 차 한잔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차 한잔 대접하겠다는 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그래서 아빠를 모시고 선뜻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가니 정장 입은 남자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경호원들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의 내 아들들이셨습니다. 다들 키도 크시고 정말 건장한 체격에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든든한 아드님들이 계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마 아버님도 이런 아드님 계셔서 뿌듯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한 일이 없는데요, 뭘. 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일이죠. 아주머니는 아빠께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생선을 팔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괜찮다면 제가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도 대접해 주시고 고맙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말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드님들께 들으니 아주머니께서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갖고 계신 회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식당 하나를 줄 테니 운영해 볼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게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안정적인 가게를 운영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 아빠가 가게에 계속 계시는 것도 힘들어 하실 테고 저 역시 그렇다 보면 운영에 소홀해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트럭을 몰고 다니며 생선을 파는 일이 제겐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생선이라도 납품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겐 정말 큰 기회였던 거죠.
그렇게 저는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게 된 덕분에 좋은 병원에서 아빠를 치료받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아빠는 보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서고 나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삶도 제 아버지의 삶도 그렇듯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더욱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도움을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빠에게 남 일에 껴들지 말라고 했던 말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고 얘기했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따당당당